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저의 소설집 붉은 해변에 수록된 단편소설 금지된 기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금지된 기억. 김명희. 글쎄 햄경드라면 내래 잘 모르가시오. 내래 핑안북도 철산에서 살았대시오. 그런데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고 가다가다 니대로 죽겠다 싶었디요. 해설이 밤마다 자강도로 또 몇씩 이동해 죽을 각오로다 그냥 압록강을 넘어떠렸디요. 길해설이 부산 쪽 얘기는 내래 도통 모르겠지요. 북한 이탈 주민이 새로 왔다는 소식만 들리면 설이는 하나원으로 달려갔다. 혹시나 그들 중 누군가가 무산 쪽 소식을 알까 해서였다. 그녀가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온 후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때 하나원에서 멀리 가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탈북자가 들어왔다는 소문만 들으면 미친 듯 그곳으로 달려갔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탈북자들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하고 재촉하듯 물어봐도 매번 헛수고였다. 그때마다 오른쪽 허벅지의 통증이 뼛속으로 지독하게 파고들었다. 퇴근한 설이는 느린 걸음으로 어두운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길가 약국에 들러 습관처럼 약을 샀다. 남한에 와서 오른쪽 다리 수술을 2번이나 받고 그럭저럭 견디게 해주는 진통제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약조차 별 효험이 없었다. 그녀 발 뒤축에 들러붙은 긴 그림자가 검은 유령처럼 일그러지며 그녀를 따라갔다. 설이는 동네 앞 작은 사거리를 지나다 걸음을 멈추더니 슈퍼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 여자가 계산대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 벌떡 일어나 반겼다. 어이구, 이게 누구래? 오랜만이네. 말없는 소리의 안색을 살피며 그녀가 다시 물었다. 가만히 있자.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벌써 돌아왔소? 네. 참, 세월도 빠르지. 그때처럼 알아서 담아주시라요. 알았어.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슈퍼 여자가 입구에 매달아 놓은 검은 비닐봉투 몇 개를 힘껏 잡아뜯더니 숙주나물과 고사리, 과일 등을 덜어 담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은 좀 나아졌소? 일 없이요. 설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힘없이 대답했다. 에휴, 하긴 뭐 그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겠소? 아참,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아, 그만큼 했으면 이젠 그만둘 때도 됐잖아. 대체 그 일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오? 자, 이 정도면 됐소? 아참, 포하고 술도? 네. 쌀도 최근에 들어온 좋은 걸로 한 봉지 주시라요. 설이는 슈퍼 여자가 주섬주섬 건넨 봉투를 들고 골목으로 멀어졌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이 다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애써 통증을 따돌리며 캄캄한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가 거실등 스위치를 켰다. 맞은편 거울에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로 초췌하게 서 있었다. 물끄러미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던 설이는 옷을 갈아입고 나물 봉지를 괴수대로 가져가 서둘러 제사상을 차렸다. 그녀는 늘 해오던 버릇처럼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쓸쓸히 향불을 피웠다. 향연기가 하얀 해오라기처럼 허공을 날아올랐다.
리해상, 깐나임이나이. 이만하면 많잖아이네. 저승에서까지 배골티 말고 날래 마이 무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 목숨 걸고 한국으로 탈출한 후 설이는 벌써 5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정막이 팽팽하게 부푼 누추한 원룸. 절을 마치고 초라한 제상 앞에 앉아 천천히 음복을 하는 그녀. 세월이 많이 지났건만 눈 덮인 겨울 벌판의 삭정이처럼 창백하고 가녀린 팔뚝마다 검붉은 흉터들이 가득했다. 민소매 원피스 밑단 사이로 오른쪽 허벅지가 들쳐졌다. 살갗을 덧대어 꿰맨 수술 자국으로 탐스러워야 할 젊은 서리의 다리는 누더기 같았다. 길게 내쉬는 그녀의 한숨 소리가 검은 콜타르처럼 진득하다. 소주가 그녀의 몸속으로 아주 느리게 흘러내렸다. 채상을 마주한 그녀의 눈 속에 서서히 술기운이 차오르자 향불 연기가 먼저 취했는지 아지랑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몽롱함 속에서 자꾸만 누군가의 날카로운 손톱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핥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그곳을 긁는 버릇이 있다. 오래전 탈북하면서 생긴 깊은 흉터가 아직도 검푸르게 남아있었다. 친구가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자신의 그곳. 지금도 후유증으로 그것이 욱신거릴 때마다 그녀는 친구 혜상이가 다가와 만지는 줄 알고 화들짝 놀라곤 한다. 혜상이는 죽었다. 이미 오래전 어릴 때 함께 도망치다 죽었다. 죽은 친구가 어린 모습을 한 채 피 묻은 얼굴로 서리의 꿈에 자주 나타났다. 하루 일을 마치고 불 꺼진 집에 돌아와 눈을 감고 누우면 그날의 악몽이 덮쳐와 서리를 늘 괴롭혔다. 그 후로 견디다 못한 서리는 독한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어야 그나마 잠들 수 있었다. 혜상이의 제상을 차렸던 그날 밤도 서리는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술 한 잔을 가득 따랐다. 얼마 남지 않은 향불이 제상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혜상아, 리혜상, 너도 이젠 제법 나이를 먹었겠구나, 야. 자, 한잔 하재. 너 한 잔, 나 한 잔. 오래전 그 두만강의 시퍼런 물살도 한 잔. 도망길의 검은 어둠 속에서 야광빛처럼 울어대던 풀벌레들도 한 잔. 연변에 숨어 살 때 창백하고 무서웠던 물 먹은 달빛도 한 잔. 벌써 16년 전 일이다. 전력이 딸려 모두가 일찍 잠든 밤,
함경북도 무산읍 칠성리 작은 마을. 산비탈 판자촌 어느 집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다. 떼국이 번질거리는 누더기 이불 속에 누워있던 9살 여자아이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다. 오늘따라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고깃국에 허연 입밥을 배불리 먹은 것도 난데없는 일이었다. 배는 더없이 부른데 그전과 달리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건넌방에서는 서리의 부모가 뭔가 소리나쳐 대화 중이었다. 당신 정말 미쳤음매? 정말 그 짓을 하겠단 말이올까? 중년의 부부는 오랜 굶주림으로 몰골이 처참했다. 그들이 등을 기대 앉은 벽지는 이미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다 벗겨지고 없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다 참지 못해 벽지조차 모두 뜯어먹은 후였다. 그럼 어떡하네? 내일 들어 더 이상 뭘 어떡하는 거이가? 그냥 니대로 천장 쳐다보면서 세 식구 다 굶어 죽어서리 한날에 황천길 가자는 거이네? 내는 뭐 이게 좋아서 하네? 그래도 그렇지 비. 그건 도저히 사람을 할 짓이 못 되우다. 갓나임이나 이래. 갑자기 와이칸. 일전에 니도 동주 아이 했네. 그거이 벌써 잊었네. 니 보라. 낸도 가슴은 아프디만 우짜가서 니번 고난의 행군 시기를 무사히 넘겨야 하지 않칸. 어케든 니 고비를 넘기고서리 친애하는 김정일 위원장 동지 말대로 입밥에 개그국 먹는 시절이 오면 그때 가서 아는 또 나오면 되지 않칸. 서리 저 아도 니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승에 가서라도 이해해 줄기야. 서리는 어느새 방문 가까이 귀를 대고 서 있었다. 아직 어려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아버지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이 재운 후 죽여서 장마당에 그 인육을 내다 팔자는 말이 그 방 안에서 오가고 있었다. 충격은 천둥처럼 아이의 귀청을 때렸다. 갑자기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휘감으며 뜨끈한 물줄기가 아래로 흘러내렸다. 겁에 질린 서리는 선체로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싸고 있었다. 지 아새끼를 죽이고 난 후에 입밥에 캐겠고 그게 다 뭔 소용인매. 서리 아바디 제발 키만 안 섰구마. 서리 엄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뭐이 어드래? 시방 뭐라 했지 비? 이런 삶은 소대가리 같나이. 이게 완전 일자 무식쟁이도 아니면서 말뻔세 보다. 기럼 이제와 내게 억하라는 게. 서리 아바디 안 됐었구마. 기럴 순 없음매. 이건 한만 생각해도 인간이 할 짓이야 임매. 말이 안 되오다. 당신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음. 이 개싸 쫑갓나이. 일전에 내 말들 하겠다고선 인제 와 못하겠다니. 무식이 지랄이 집이. 니 시방 내 맴은 멀쩡한 줄 알간 입 다 맞춰놓고선 와 이제 와 웬 새끼를 꼬고 지랄이네. 서리 아바디 해 자다가 깨갔었구마. 제발 좀 조용히 말하오다래. 목에 빗대를 세우던 서리 아버지가 알 수 없는 흰 가루약 봉지를 방바닥에 패대기 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니 보라. 지금 돌아가는 세상 꼴은 말이 되네. 지금 내 하나 잘 살자고 이러네. 우리만 기른 게 아닌데 와 자꾸 님자까지라는 거지 비. 글쎄 난 못하겠으니까 더 이상 깃딴 소리 하지 마시오다. 니란 쌍깨같나이. 서리는 내 새끼 아니네. 내 맴도 시방 미어지는 걸 니 알간. 서리 아버지가 아내를 노려보다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섰다. 서리 엄마는 울음소리가 건넌방 서리의 귀에 들릴세라 낡은 이불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통곡했다. 어린 새끼를 죽여야 하는 그녀의 슬픔도
칠흑같이 캄캄한 밤도 영영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공포에 쌓인 얼굴로 문 밖에 선 채 굳어졌던 서리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같은 날 밤 옆마을 독소리도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에게 배급을 하던 중앙당 간부가 양식 일부를 빼돌려 팔아먹다 들통이 나고 말았다. 마침 그 장면을 이웃집 다른 간부가 담장 너머로 모두 보게 된 것이었다. 그 일로 혜상이 아버지는 반동분자로 고발을 당했다. 그 사건은 김정일에게 직보됐고 조국과 인민의 생명인 식량을 빼돌린 악질 반동분자로 내몰렸다. 그날 밤 온 식구가 체포되어 한밤중에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 무리에서 한 아이가 쫓기는 동물처럼 죽을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혜상의 부모는 결국 북한의 회령 22호 정치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행복하게 살던 혜상이는 갑자기 꽃제비가 되어 거리로 떠돌았다. 떡이 지고 남바란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렸고 온몸에 벼룩이 옮긴 피부병이 번져 살갗이 말라붙은 똥딱지처럼 갈라졌다. 청진의 수남 장마당을 떠돌며 땅바닥에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주워 먹던 혜상은 배가 너무 고팠다. 오후에 장마당에서 우연히 한 꽃제비를 만났다. 눈만 떼꾼하게 빛나던 그 사내아이는 청진에서 제일 큰 수원 장마당에서 수년간 떠들었다며 자랑삼아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서인지 사내아이는 정보가 남달리 빨랐다. 그 아이가 혜상에게 속삭였다. 알았네? 그니까네. 이따가 연두봉 첫 번째 골짝 초입으로 나오라. 그럼 이따 보자이. 내는 그럼 먼저 가갔어. 사내아이는 혜상이에게 그 말만 남기고 저녁 일몰 속으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혜상은 속는 셈치고 연두봉 골짜기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깊은 밤을 틈타 낮에 사내아이가 일러준 그 야산으로 숨어들었다. 얼마를 올라갔을까? 아궁이 그 흐름처럼 새까만 어둠을 부드러운 달빛이 서서히 밀어냈다. 달빛 아래 야산자락의 흙들이 붉게 파헤쳐진 것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때 그리 멀지 않은 어딘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흙길에 이슬이 흥건히 내려 혜상의 발이 자꾸 아래로 미끄러졌다. 아이는 소리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곳에는 이미 혜상의 똘에 몇이 둥글게 돌아앉아 어둠 속에서 정신없이 뭔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이틀 전 계급이 제법 높은 고위층 당간부 집에 초상이 났던 것이었다. 그 소문을 들은 굶주린 꽃제비들이 한밤중에 망자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 약속이나 한 듯 공동묘지로 모여든 것이었다. 묻은 지 얼마 안 된 무덤 주변에 망자 옷을 태운 잿더미와 갖가지 쓰레기들과 음식 찌꺼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닥쳐올 겨울을 생각해 불에 타담한 망자의 옷을 챙기느라 정신없다. 낮에 혜상이와 만났던 그 사내 아이는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에이! 재수가 없을래니끼니. 야! 한 발 늦었다. 이미 누군가 먼저 다녀갔다. 아이들 중에서 키가 반 뼘쯤 더 큰 아이가 떼장흙을 집어 패대기 쳤다. 한참을 더 무덤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아이들은 뿔뿔이 산을 내려갔다. 혜상이도 힘없이 산을 내려갔다. 그날 밤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리와 산을 내려가던 혜상은 처음 만났다. 그날 공동묘지에 가장 먼저 숨어든 서리는 매장지 주변에 떨어진 국수 조각 몇 가닥을 먼저 주워 먹고 제법 깨끗한 망자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날 밤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 부딪혀 귀신인 줄 알고 혼비백산의 뒤로 자빠졌다.
어느새 12살이 된 서리와 혜상이. 그날 무덤 사건 이후로 둘은 단짝이 되었다. 둘은 함께 다니며 장마당에서 구걸을 했고 쓰레기장을 뒤지며 거리를 떠돌았다. 그해 북녘땅에는 끝이 없는 고난의 행군과 함께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그만큼 거리에는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시체가 늘어갔고 장마당에는 알 수 없는 고깃덩이들이 밀거래되었다. 김일성 장군님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만세! 눈보라 몰아치는 생사의 기로에서 봄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얼음보다 더 차디찬 벌판에 풀과 나무보다 먼저 피어나는 것은 거리에 나부끼는 화려한 선전 문구들이었고 유례 없는 최고의 겨울 추위가 지나고도 봄은 선군 정치처럼 멀었다. 들판에 앞다퉈 피어야 할 꽃들은 씨가 말랐고 그 대신 곳곳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칡렁쿨 다리넝쿨보다 더 무성했다. 그렇게 질긴 죽음의 봄은 가고 다시 여름이 왔다. 결국 북한 정부는 배고프면 반동분자를 고발하라. 그럼 양식을 주마 선전포고를 했다. 배고픔에 참지 못한 서리가 인민의 생명을 담보한 식량을 빼돌린 악질 정치범에 도망친 자식이라고 혜상이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배고픔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북한 반도의 들판은 붉은 내장을 내보인 지 이미 오래였다. 사막보다 더 황량해진 벌판에서 그들은 더 이상 풀뿌리를 캐먹을 수도 나무 껍질을 벗겨먹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 딱 감고 고발하자오. 이건 안 돼. 혜상이는 내 동무 아임매. 동무는 뭐야 얼어 죽을 동무가. 강냉이죽 한 그릇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야. 그래도 아니야. 동무를 죽 한 그릇에 팔 수는 없지 않네. 아냐. 내일 혜상이가 장마당으로 나가면 내는 배가 아프다 하고선 뒤로 빠지는 기야. 그때 인민보안부로 달려가 고발하는 기야. 기래. 혜상이는 그래도 부모 잘 만나서리 그동안 호의호식이 했잖네. 내가 차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지 않간. 그것을 알 리 없는 혜상이가 저만치 앞서가다 서리를 불렀다. 이런 갓나이, 야 양서리, 와 이리 군뱅이처럼 못 따라오네. 날래 가자. 혜상이 부르는 소리에 서리는 순간 혜상이를 고발하려는 자기 생각이라도 들킨 양 가슴이 철렁 무너져 내렸다. 지금 가고 있다. 둘은 동네 냇가로 달려갔다. 냇가 여기저기에서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내려가다 돌부리에 걸려 간당거렸다. 어떤 시체는 이미 부패가 심해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쉬파리떼가 해진 살갗을 빨아먹었다. 처음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던 때에는 무척 섬뜩했던 광경들이 이제는 너무 흔하게 느껴져 서리는 앞치만 빼면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오래 굶은 아이들에게 불볕 더위는 싸워야 할 또 다른 적이었다. 둘은 1초도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허기증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냇물에 얼굴을 받고 정신없이 물을 들이켜댔다. 그 순간 갑자기 서리가 물속으로 고꾸라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야, 와이칸! 정신 차리라! 서리야! 서리야!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도와주시라요! 도와주시라요! 곁에서 함께 물을 켜던 혜상이 놀라 물에 처박힌 서리를 있는 힘껏 강변으로 끌어냈다.
해상의 외침에 주변에서 빨래하고 멱을 감던 주민들이 몰려왔다. 이 아는 곧 죽을 기야. 배돼지에 뭐이 들어가시야 살집이. 살갗이 검고 깡마른 중년 사내가 삭정이 같은 손가락으로 실신한 서리의 눈을 까뒤집어 보았다. 이보라, 누가리. 수년 가뭄에 바짝 마른 빈 우물부담도 한 뼘은 더 휑하지 않네. 창지 속이 텅텅 비었는데 뭔 힘으로 정신을 붙들 갔네. 이 아는 시방 저승이 코앞이구나야. 아제비 동무 쟤 좀 살려주시라요. 제발 살려주시라요. 니보라, 내 말 못 알아듣네. 야가 뭐를 먹어야 사는데 사방에 먹을 거이 어디면서? 먹을 거라면 풀뿌리도 나무뿌리도 죄다 씨가 말랐지비. 그래서 죽는다 하였음. 용 쓰지 말라. 중년 사내가 실신에 늘어진 서리를 안아다 그늘에 눕혀주고 손을 털며 멀어졌다. 해상이는 주변 나뭇가지를 꺾어 서리에게 그늘을 더 깊이 들이워주었다. 해상이는 눈물을 훔치며 쏜살같이 거리로 내달렸다. 달리면서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다. 서리야, 죽지 마라. 죽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지금 내는 어둠에로 가야 하간? 어둠에로 가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비? 내는 시방 생각해내야 한다. 빨리 생각해내야 한다. 해상이는 장마당으로 당 간부들이 몰려 사는 동네 쓰레기장으로 협동농장 두엄더미로 미친 듯 내달렸다. 해상이가 서리를 살린 것은 소똥 속에서 찾아낸 옥수수 9알과 밥풀 몇 알이 동동 뜬 돼지우리 구정물이었다. 해상이는 그것을 품에 안고 달려와 서리에게 정성껏 먹였다. 거짓말처럼 서리의 정신이 돌아왔다. 서리는 해상이를 바로 보지 못했다. 이런 알을 내가 반동분자의 자식이라고 코발야를 했다니. 해상아, 정말 미안하다 야. 배고픔에 지친 서리와 해상이는 시국이 피폐해져 갈수록 구걸이 힘겨워졌다. 온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고 단백질 결핍과 비타민 결핍으로 아무 데서나 맥없이 쓰러졌다. 죽음처럼 덕쳐없는 잠을 이기기 힘들었다. 결국 참다 못한 둘은 깨진 사기 조각을 챙겨들고 밤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인육을 찾아다녔다. 아이들은 그 붉은 살을 도려먹으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해갔다. 해상이가 탈북을 결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얼마 후였다. 양강도와 함경도 일대를 떠돌던 해상이와 서리는 우연히 장마당에서 해상이 부모 소식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회령 22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해상의 부모가 얼마 전에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회령 22호 정치범 수용소는 생화학 무기 인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그곳으로 끌려간 정치범 6명이 생화학 생체 실험용으로 희생되었는데 그때 해상의 부모도 함께 죽고 말았다. 해상은 울지 않았다. 다만 힘없고 불안한 시선을 허공에 두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전처럼 서리와 함께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며 구걸하지 않으려 했다. 해상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눈빛이 심해졌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마다 거리에는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갔다. 혹독한 겨울을 넘기며 동상 걸린 아이들이 끝내 그곳을 잘라내고 다시 봄이면 냉이나 질경이처럼 끈질기게 거리를 뒤덮었다. 아이들은 그날 무산 쪽 장마당에 있었다. 땅바닥에 떨어진 국수가닥을 싸움하듯 주워 먹던 해상의 사타구니 사이로 뜨끈한 게 느껴졌다. 초경이 터진 것이었다. 서리는 말로만 듣던 달거리 광경을 그날 해상이를 통해 처음 보았다. 배를 움켜쥔 해상이는 잘 걷지를 못했다. 허벅지에서 발목으로
선지같이 걸쭉한 핏물이 붉은 꽃뱀처럼 휘감아 내렸다.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혜상의 얼굴빛이 가루약처럼 하얘졌다. 아이는 판잣집 바람벽에 간신히 기대 있었다. 서리가 혜상이를 부축해 냇가로 데려가 몸을 씻게 해주었다. 서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영양실조로 아직 달거리가 없었지만 혜상이는 그래도 간부의 자식이었기에 건강이 좀 나은 편이었다. 혜상이를 물가에 두고 서리가 어딘가를 다녀왔다. 어디서 구했는지 누더기 같은 천 조각들을 모아 혜상에게 건넸다. 자, 이걸로 위생대하라. 둘은 언덕에 쓸쓸히 앉았다. 멀리서 석탄 실은 화물차가 검은 독사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이제 청소년이 된 서리와 혜상이도 문득 어딘가로 서둘러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여물어갔다. 길 위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처음엔 막막했던 꽃제비 생활에 두 아이는 자신들도 모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해질녘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 더미를 들추자 갖가지 오물더미 속에 낯선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서리가 그것을 판잣집 창문 아래로 가져가 희미한 불빛 아래 펼쳐보았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여, 우리는 일제시대보다도 더 악랄한 김씨 일가의 독재 정권에 자유와 인권을 빼앗겼다. 그것은 바로 남한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지였다. 그날은 운이 좋았다. 1달러도 함께 종이에 접혀 있었다. 서리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달러를 숨기고 다시 썩는 내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온종일 굶은 허기를 채워줄 간절한 뭔가를 짐승처럼 찾아 헤맸다. 근처에서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한 꽃제비들이 꽤 여럿 보였다. 여러 날 동안 뭔가를 먹지 못한 서리와 혜상의 얼굴이 망초꽃처럼 하얗게 부어있다. 혜상아, 내래 뭐이 먹을 것 좀 찾았네. 없다쿠나야. 그때 썩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뭉칫더미를 헤집던 혜상이가 미친 듯 뭔가를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어넣었다. 딴에도 비위가 뒤집히는지 당장이라도 토할 듯 헛구역질을 해대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을 본 서리가 알사탕만한 눈에 불을 켜며 쏘아댔다. 야! 그거이 뭐이가? 뭘 먹는 거이가? 혜상이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뭔가를 계속 입안으로 우겨 넣었다. 이 칸나임이나 이래? 그거이 뭐냐고? 서리가 사납게 혜상이의 손을 휘감아 쳐냈다. 감자 껍질이었다. 그것은 이미 썩은 지 오래되어 미끄덩거렸다. 그것을 움켜쥔 혜상의 앙상한 손등까지 커다란 벌레가 우글우글 기어오르고 있었다. 썩은 감자 껍질에서 사람 똥냄새보다 더한 악취가 풍겼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순간 코를 잡아쥐었다. 아이고야, 이 길을 어떻게 먹네? 야야, 니 시방 미쳤네? 정신 차리라.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어대던 더 큰일을 치를 수가 있어. 먹지 말라. 아 글쎄 먹지 말라. 며칠을 굶은 혜상의 귀에 서리의 그 다그침이 들릴 리 없었다. 당간부의 자식으로 부유하게 자란 혜상이는 서리보다 유독 배고픔을 참지 못했다. 지독한 굶주림이 심해질수록 더 늦기 전에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본능이 높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서리가 주운 1달러로 둘은 오랜만에 배불리 잠들 수 있었다. 장마가 시작된 그해 여름, 서리와 혜성이는 성군 정치 간판이 커다랗게 서 있는 두만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국경인민수비대에 걸려 둘은 근처 풀숲으로 거칠게 끌려갔다. 서리와 혜성은 대낮에 들판에서 초병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가까스로 철조망을 넘어 도망쳐 나왔다. 둘은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끔찍해 한동안 두만강 근처로 다가가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또다시 거리의 꽃제비로 구걸이 시작되었다. 그 일로 혜상이는 덜컥 임신을 했고 이듬해 2004년 봄 18살
제비꽃 같은 나이에 파기찬 폐가 땅바닥에서 원치 않는 아기를 낳아야만 했다. 난생 처음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린 어린 해상은 알 수 없는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핏덩이가 울 때마다 해상의 젖이 도느라 젖가슴이 불에 데인 듯 욱신거리고 아팠다. 너무도 일찍 엄마의 몸이 된 해상의 젖몸살이 심해질수록 두만강 물줄기보다 더 힘찬 모성이 아기에게로 흘러갔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핏덩이는 수시로 젖을 달라붙였고 그런 순간마다 둘은 간이 오라들었다. 인민보안부 수비대의 순찰이 갈수록 심해지는 판에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들의 죽음과 맞닿아 있었다. 서리와 해상이는 젖먹이가 울어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 없었다. 거기 숨은 거이 누기네. 날려 나오라고. 낡고해진 거정문 안으로 보안부 모습보다 시커먼 총구가 먼저 뚫고 들어왔다. 둘은 망설임 끝에 헛간에 핏덩이를 눕혀놓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해상이 누워 젖을 물렸던 볏짚 더미에 묻은 핏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솟아올랐다. 그 위에 홀로 남겨진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그때 두 아이를 쫓던 인민보안부가 아이 울음소리에 이끌려 모두 헛간 쪽으로 수색 방향을 돌렸다. 기구하게 태어난 핏덩이가 두 소녀의 목숨을 살린 날이었다. 서리와 해상은 본능에 이끌려 두만강 쪽으로 무조건 뛰었다. 몸을 푼 지 얼마 안 된 해상이 젖이 불어 그 통증으로 잘 뛰지 못했다. 다 낡아해진 누런 셔츠에 새어나온 젖이 흥건히 스며 해바라기처럼 커다란 얼룩이 활짝 피어났다.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 허겁지겁 도망치는 해상의 마음이 캄캄했다. 한참을 도망치던 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둘은 서로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기를 낳고 조리를 하지 못한 해상은 몹시 지쳐 있었다. 해상이에게 뭔가를 먹여야 할 낀데. 서리는 도망가는 길에 밤을 틈타 길가에 있는 당 간부집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곳 부엌에서 삶은 감자와 소금을 훔쳐 봉지에 꽁꽁 싸매 허리춤에 차고 달빛을 의지해 무조건 두만강 쪽으로 뛰었다. 아직 본격적인 우기가 아니어서 수심이 깊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두만강은 강폭이 좁고 다른 강에 비해 평균 수심이 얕았다. 강을 건너 중국 국경 부근에서 조금만 가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가까웠다. 서리는 예전에 중국에 가면 두만강 주변 조선족들이 탈북민들에게 비교적 호의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서 들은 기억이 났다. 해상아, 저 강을 무사히 건너기만 하면 우린 자유를 찾는 기야. 날래 가자. 저 너머로 가자오. 어떻게든 살아서만 건너가자오. 이 강을 살아서 건너가면 그 작은 조선족들이 많아서리 숨을 곳도 충분할 기야. 자, 어떻게든 날래 가자. 서리야, 내래 젖이 불어서 너무 뜨겁고 아프구나야. 해상은 마치 곧 터질 듯한 커다란 풍선 둘을 가슴에 품은 듯했다. 해상의 전몸살이 목덜미까지 퍼져 얼굴까지 벌겋게 열이 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초소 뒤로 낮게 깔린 선영 노을이 얼큰한 고추장 수제비처럼 들끓었다. 노을 속에서 국경수비대 인민군이 총을 메고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인민군 하나가 낯이 익었다. 작년 여름에 서리를 겁탈했던 그놈이었다. 악몽이 떠올라 미간이 일그러진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풀숲에 몸을 숨긴 서리와 해상은 경비대가 구역을 순회하러 잠시 사라진 틈을 타 살금살금 물속으로 숨어들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강물은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더 깊었다. 보안 경비대가 순찰해서 돌아오기 전 둘은 빨리 두만강을 건너야만 했다.
부유했던 시절 간간히 수영을 배웠다던 혜상은 제법 헤엄을 잘 쳤다. 동네 냇가에서 개 헤엄만 쳐본 서리는 수심이 점점 깊어지자 공포감으로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혜상이 안간힘을 쓰며 한쪽 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서리 몸을 떠받쳐 주었다. 둘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두만강을 건넜다. 혜상은 헤엄이 서툰 서리를 부축하며 건너느라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잠깐이면 건너뛸 듯한 강폭이었지만 눈앞에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중국 땅이 아득히 멀었다. 둘은 수없이 잠수하고 강물을 삼키며 사력을 다해 헤엄쳤다. 어느새 새벽 푸른빛이 강변에 안개처럼 가득했다. 지옥 같은 물속에서 얼마나 허우적댔을까. 드디어 앞서 헤엄치던 서리의 발밑에 모래와 자갈이 느껴졌다. 살았다. 우리가 드디어 두만강을 건넜구나, 야. 혜상이와 서리가 중국 쪽 둑방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앞서 달리는 서리를 따라 혜상이 힘겹게 달렸다. 북쪽 단간부 집에서 훔쳤던 감자와 소금은 강물이 삼킨 지 이미 오래였다. 바로 그때 앞서 달리던 서리의 종아리 쪽으로 따뜻한 뭔가가 튀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살점이었다. 출산 후 회복도 안 된 몸으로 뒤따라가던 혜상이 총에 맞고 말았다. 달리던 혜상이 맥없이 억새바디로 고꾸라졌다. 안 돼! 야! 정신 차리라! 혜상아! 야! 서리야, 나 좀 살려줘. 혜상아, 정신 좀 차리라. 이 쫑칸 나 죽지 말라. 니네 이대로 죽으면 그땐 내가 정말 죽여버리가서. 알겠네? 눈 떠. 어서 내를 봐. 내 손을 잡으란 말이야. 서리야, 내는 더는 못 간다. 니라도 어서 도망치라고. 어서. 혜상의 등 쪽 갈비뼈를 관통한 총알이 앞쪽 뱃속까지 휘저어 놓았다. 관통상을 입고 풀밭에 쓰러진 혜상이 괴로운 얼굴로 힘겹게 서리를 올려다보았다. 극심한 고통으로 숨을 헐떡일 때마다 혜상의 배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창자가 꿈틀거렸다. 서리야, 너무 아파. 제발 내 좀 살려주라. 시로라기처럼 가늘어진 혜상의 숨이 더욱 거칠어졌다. 경련으로 떨리던 혜상의 손이 서리의 허벅지를 날카롭게 움켜쥐었다.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 듯한 통증에 서리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힘을 다해 본능적으로 움켜쥔 혜상의 손에 서리의 허벅지살이 잡혔던 것이다. 혜상의 눈에는 이미 흰자위가 가득했다. 서리가 놀란 얼굴로 급히 혜상을 품에 끌어안았다. 서리야, 내는 틀렸다. 내래 만약 무사히 탈출하면 우리 아기 좀 찾아봐주라마. 그래. 약속할게. 알았으니까니 힘내라. 죽지 마라. 혜상아, 제발 죽지 마. 극심한 통증으로 온몸에 경련이 일 때마다 혜상의 가슴에서 뜨거운 젖이 흑투성이 옷자락에 울컥울컥 배어났다. 서리의 허벅지를 움켜쥔 혜상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더니 땅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다. 멀리 두만강 건너편 검푸른 미명 속에서 국경수비대가 또다시 총구를 겨눴다. 불길함을 느낀 서리가 외쳤다. 혜상아, 내가 꼭 다시 올 테니까니 네 무서워도 조금만 참으라오. 알았지? 서리는 강 건너에서 조준한 인민군의 총구를 피해
급히 억새풀 사이로 숨었다. 다급하게 풀을 뜯어 식어가는 해상의 몸을 숨겨놓고 가파른 강둑을 기어 올라갔다. 그 순간 서리는 어떡하든 살아남고 싶은 한 마리 짐승 같았다. 달리는 동안 해상이가 자신의 허벅지를 붙들며 살려달라 애원하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서리는 산짐승처럼 새벽 어둠을 가르며 이를 악물고 쏜살같이 조선 쪽이 산다는 산 쪽으로 내달렸다. 한낮이 되자 공중의 태양은 거짓말처럼 평화로웠다. 한밤의 사건은 두만강 강바람에 묻혔는지 고요했다. 다만 물 이쪽과 저쪽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침묵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새벽에 어딘가로 급히 도망쳤던 서리가 한밤중에 들고양이처럼 다시 강변에 나타났다. 서리는 웬일인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 국경 강둑에 싸늘하게 누워있는 해상의 시신을 구덩이를 파고 묻어주었다. 둥글게 무덤을 만든 후 개망초와 참나리꽃 한 줌을 꽂아주고 돌아서 저만큼 가던 서리는 돌아와 무덤을 다시 파헤쳤다. 내 너를 2번 죽게 놔둘 순 없지비. 혹시 꽃제비들이 너를 파헤쳐 뜯어먹을지 어떻게 알겠네. 서리는 망설임 끝에 불룩하게 만들었던 해상의 무덤을 다급하게 허물었다. 봉분을 없애고 평평하게 흙을 펴서 발로 다지고 그 위에 돌을 얹었다. 그녀는 목이 부러진 들꽃들을 그 위에 흩뿌려 주었다. 해상아, 내 꼭 니를 다시 찾으러 온다이. 알겠나? 내 꼭 그 아기도 찾을 기야. 이렇게 약속하지비. 서리는 독방의 커다란 미루나무를 그곳 위치로 가늠했다. 해상이 묻힌 지점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두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그날 서리는 가파른 독방을 기어오르다 그만 녹슨 철근 조각에 허벅지를 깊숙이 찔렸다. 그녀는 상처를 돌볼 새도 없이 밤마다 죽을 힘을 다해 나무로 내달렸다. 오른쪽 허벅지의 통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철근에 찔린 그곳은 파상풍으로 덧났고 넓적다리 한쪽 전체가 썩고 골마갔다. 다리를 절며 서리는 여러 나라로 도망을 다녔다. 그렇게 8,000km를 거쳐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했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 2010년에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허벅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서리는 안성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남한 적응 기간을 거쳐 자립을 했다. 2015년까지 5년간 한국에 적응하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친구 해상의 제사를 지내온 그녀였다. 서리씨, 나 박인철 형사입니다. 남한 적응은 잘하고 있죠?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어느 날 그녀의 담당 형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이번에 탈북한 사람이 마침 서리씨 고향 근처에 살았대요. 한번 만나볼래요? 서리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탈북자 중에 무산 쪽 고향 사람을 극적으로 만났다. 그날 해상이가 낳아서 버린 갓난아이는 그 폐가에서 북한 경비원이 군홧발로 밟아 작은 2 무릎이 으스러졌다고 했다. 핏덩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음 날 밤 그 아기의 시체를 동네 누군가가 몰래 가져가 가마솥에 삶아 먹었다는 끔찍한 소문을 서리에게 들려주었다. 실성한 듯 집에 돌아온 서리는 새벽 늦게야 잠이 들었다가 악몽을 꾸고 벌떡 일어났다. 어두운 산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겼다. 그녀가 핏덩이를 안고 산속으로 도망치다 포대기 속의 아기를 살펴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리를 보며 방긋거리던 아기는 간데없고 그녀 품에는 검게 썩은 해골이 덩그러니 안겨 있었다. 서리는 혼비백산하며 그것을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녀가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창백한 그녀 얼굴은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이 흥건했다. 머리맡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약병이 쓰러져 있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그녀가 거실로 나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실성한 여자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참을 울부짖었다. 밖은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인기척이 들려왔다. 서리는 힘겹게 일어나 아침밥상을 차렸다. 전기밥솥을 열고 밥을 풀려다 그녀가 갑자기 소름 끼치게 비명을 질렀다. 밥솥 안을 들여다보던 서리의 눈에 오래전 폐가에서 인민보안부에게 밟혀 죽은 갓난아기 얼굴이 보였다. 방금 지은 밥알이 아기 입속에서 구더기로 돌변하더니 우글거리며 수없이 밥솥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벌레들은 마치 팝콘처럼 부글부글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밥솥에서 싱크대로, 싱크대에서 다시 거실 바닥으로 떨어진 그것들은 그녀의 발등과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로 꾸물꾸물 기어 올라오는 환상이 보였다. 수천 수만 마리였다. 서리는 미친 듯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참다 못한 그녀가 거실벽에 걸린 전신 거울을 향해 밥솥을 거칠게 집어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거실 바닥으로 유성처럼 내리꽂혔다. 온통 아수라장이 된 거실. 중력을 가진 것들이 모두 조용해지자 미세한 먼지들만이 아침 햇살 속에 창백하게 허공을 떠다녔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곤충의 날갯짓이 들려왔다. 커다란 곤충이 간절한 자유를 향해 필사의 날갯짓을 하는 듯한 소리였다. 서리는 초췌해진 몰골로 들려오는 소리의 끈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거울 유리 파편들이 가득한 거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진동이 끝없이 울리고 있었다. 박인철 형사였다. 박 형사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배정해준 서리의 매니저였다. 서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와 탈북자가 북한 인권 최악의 실태를 폭로하는 공식 기자회견장마다 에스코트를 해주는 것도 그의 임무였다. 서리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손가락을 뻗어 간신히 전화를 받았다. 서리씨, 좋은 아침. 간밤엔 잘 잤죠? 오늘 북한 인권운동 기자회견 있는 날인 거 잘 알죠?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도 많이 온다니까 예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윤 형사랑 같이 서리씨 태우러 가는 중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어수선한 기자회견 세트장. 서리는 보름 전 박 형사가 백화점에서 골라준 흰 원피스에 주홍빛 웨지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고급 원피스와 하이힐로 밀폐된 감옥에 감금된 듯 어색하고 슬퍼 보였다. 그녀를 중앙에 두고 커다란 감시망처럼 포진한 외눈박이 금속 조명들. 긴장한 서리는 현장에서 체포된 작은 짐승처럼 불안에 떨었다. 몇 번의 시뮬레이션 후 마이크와 함께 서리를 향해 엄청나게 눈부신 조명이 파박 쏘아졌다. 조명이 어찌나 밝은지 긴장한 그녀에게 날카롭고 예리한 작살처럼 날아와 박혀들었다. 순간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빛을 가리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포위망처럼 둥글게 가로막은 기자들의 눈초리. 그들은 수십 발이 불화살처럼 아프고 괴로운 질문을 그녀에게 날리며 공격을 시작했다. K일보 이미철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북한 국경수비대 병사한테 순교를 뺏긴 것인가요? 힘으로는 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도망쳤나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 구더기가 바글대는 썩은 감자를 드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대일보 김만식 기자입니다.
그때 강간당한 후 거리에서 애를 낳았다는 서리씨 친구는 지금 자라했다면 몇 살이죠? 그리고 그 발표 죽은 아이는 지금 자라했었다면 몇 살쯤 된 건가요? 제1보 정남희 기자입니다. 그때 인민군 군합발에 발표 죽었다는 신생아를 동네 사람들이 솥에 삶아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기분이 어땠나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북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S일보 박병신 기자입니다. 혹시 서리 씨도 탈북 과정에서 배가 고파 남몰래 인육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었다면 어떤 맛이었나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기자들은 그녀가 가장 꺼내기 싫은 악몽들만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 부분만 잘라낼 수 있다면 죽음처럼 까맣게 지우고 싶은 기억들. 그들이 궁금한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 서리는 사나운 맹수처럼 인정사정 없고 불편한 질문들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치밀었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괴로운 질문들은 어딜 가나 반복되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마치 전장의 무수한 총알이 자신의 온몸을 관통하고 갈기갈기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서리의 사정일 뿐 북한 인권 최악의 실상을 남한 사회에 알린다는 명목하에 회견장에 세워진 그녀에게 선택사항이란 처음부터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최선을 다해 답변해야 하는 역할만 철저히 주어졌다. 기자회견장은 갈수록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질문들은 점점 더 순서 없이 날아와 서리를 질식시켰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야, 이 쫑갓나 새끼들아, 제발 그만하자오. 제발 좀 그만하자오. 한두 번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이 거지 같은 답변을 태역감은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하네. 서리는 순간 성난 짐승처럼 벌떡 일어났다. 가슴에 달았던 파란색 마이크를 거칠게 뜯어 기자들 앞에 내던졌다. 앉았던 카키색 패브릭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확 뒤로 밀쳤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경쟁하듯 질문하던 기자들이 일제히 놀라 일어났다. 그녀가 분노 가득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무대를 내려와 기자회견장 출입문 쪽으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달리는 그녀 뒤로 기자들 수십 명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짐승을 사냥하듯 뒤쫓았다. 탈출구를 찾아 필사적으로 달리는 그녀. 한 뼘쯤 열린 출입문 밖으로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 몇 년 전 두고 온 북한의 고향 들판이 바로 기자회견장 문 밖에 펼쳐졌다. 서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한 마리 짐승처럼 그곳을 향해 몸을 날렸다. 서리씨? 서리씨? 박 형사가 서리 쪽으로 다가와 그녀 어깨를 흔들었다. 서리는 마치 꿈속에서 걸어 나온 듯 박 형사를 멍하게 올려다보았다. 서리씨, 괜찮아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요? 긴장돼서 그래요? 그가 부드럽게 그리고 자상하게 서리에게 말했다. 자자자, 긴장 푸시고 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해야죠. 다들 기다리잖아요. 서리는 방금 전까지 펼쳐졌던 자신의 생각 안쪽에서 현실로 붙잡혀 끌려나왔다. 그녀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금지된 기억들을 다시 뒤적였다. 그러고는 다시금 떠오르는 악몽에 찔려 복받치는 울음을 참으며 입을 열었다. 자, 여러분, 저의 단편소설 금지된 기억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죽음을 담보로 탈북해 남한 자유의 땅에 온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평화를 가장한 또 다른 폭력과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설은 제 손을 떠났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책 읽어주는 코너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읽는 것도 좀 아직 많이 서툴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넘어가 주시고요. 괜찮은 부분만 즐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